자, 그러면 이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 SNS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혹시 요런 곰표라는 어떤 브랜드 아세요? 자, 이거는 실제 67년 된 브랜드인데요. 밀가루로 제일 좀 알려져 있는 브랜드예요. 근데 요즘은 밀가루만 파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팔아야 했을까요? 자, 바로 이 곰표라는 브랜드가 올드해진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 클래식한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런 곰표 패딩도 만들고, 웃기죠 조금. 네, 다양한 어떤 곰표 쿠션, 뭐 핸드크림, 선크림, 아니면 치약, 요 밑에도 팔더라고요. 네, 이런 식의 다양한 어떤 브랜드에 콜라보를 해서 실제 곰표라는 어떤 브랜드를 굉장히 키운 그런 사례를 좀 예를 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걸 만들어지게 됐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자, 보통 밀레니얼 세대랑 Z세대는 이런 곰표 패딩에 열광을 했다고 해요. 자, 근데 이런 걸 만든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 곰표라는 게 지난 1952년에 탄생한 브랜드라고 하네요. 이 대한제분에 입사했던 김 팀장이라는 사람이 이 곰표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봐 왔고, 이런 부분을 이제 마케팅을 총괄하게 되면서 다시금 이 곰표를 살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TF팀을 꾸려서 곰표라는 브랜드의 현재 상황을 진단해 보니까 실제 곰표라는 브랜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알고 있더래요. 근데 그냥 뭐 밀가루밖에 뭐 생각을 하는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잊혀진 그런 브랜드였대요.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올드함이 아니라 클래식한 브랜드로 다가가게끔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깨끗한 이미지를 갖는 것들이 있죠. 약간 보면은 선크림이나 핸드크림도 보면은 뭔가 깔끔한 어떤 이미지죠. 치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 거랑 같이 콜라보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이면서 완판 행렬을 이어가게 됐고, 그렇게 해서 곰표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키운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곰표만이 아니고요.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진로 소주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소주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귀여운 캐릭터를 내세웠더라고요. 그쵸, 두꺼비 캐릭터가 되게 귀엽게 생겼죠. 그렇게 하면서 일단 젊은 층들한테 이 브랜드가 오래된 브랜드지만 잊혀진 브랜드인데, 이런 브랜드를 키우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혹시 빙그레우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을 확률이 좀 높아요. 그죠?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라는 그런 캐릭터가 있습니다. 실제 빙그레에서 만든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로 인해서 빙그레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이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 같은 경우는요, 인스타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순정 만화 어떤 주인공 같이 생겼죠. 그쵸? 그래서 이런 약간의 스토리텔링을 담아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 빙그레우스를 잘 따져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위에 보면은 바나나 우유를 메고 있고요. 그리고 들고 있는 요 뭐죠? 지휘봉이라고 할까요? 여기는 메로나예요. 꽃게랑. 여기 이제 투게더 들고 있죠. 그쵸? 여기 이제 바지를 보면 빵또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빙그레라는 이름과 빙그레의 다양한 제품 브랜드를 연결해서 사람들한테 잊혀지지 않고 홍보를 시키기 위해 기획이 됐던 게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제품 소개가 드라마 PPL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인스타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재밌는 어떤 그런 느낌이죠. 약간은 만화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니면 약간 연애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 이런 거 같은 느낌을 이렇게 들게끔 만들어서 젊은 층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게 지금 실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마케팅의 형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런 마케팅이 뭔데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마케팅이란 기업의 생존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브랜드나 제품을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모든 홍보 활동으로 공간의 제약이나 규모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홍보가 되는 것을 바이러스처럼 퍼진다 라고 해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건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전파된다 라는 의미의 바이러스랑 마케팅이 혼합된 용어로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폴라는 지금 없어졌으니까 좀 정리 좀 할까요? 이 부분은 잠깐만요. 폴라는 지울게요. 계속 마케팅은 없어지고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장. 자, 그래서 UCC, 지식인, 뭐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포스트, 뭐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등의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활용해서 브랜드의 신뢰도를 상승시키고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홍보 수단을 바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 실제 이런 두검상회, 단지 세탁소 이런 식의 어떤 체험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 근래는 성수동 쪽에서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그죠? 최근에 제가 다녀온 데가 이 갓생 기획실이란 데가 있어요. 좀 재밌게 만들었길래 한번 갔다 왔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네넵이라는 어떤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GS의 각각의 제품들을 홍보하는 데예요. 결론적으로는 팝업 스토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의 스토리를 담은 거죠. 그러니까는 갓생 기획실에서 일하는 어떤 신입사원의 그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섞어가지고 되게 MZ 세대에게 재미있게 다가가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런 거 말고도 아마 이런 것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크라운 맥주, 뭐 갓생, 뭐 폭탄 맥주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각각의 이제 마케팅을 할 때 브랜드를 키우기 위한 어떤 노력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럴 마케팅의 종류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일단 바이럴 마케팅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사이트가 있는 게 좋아요. 왜? 우리가 블로그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한다 했을 때 사이트는 왜 굳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어떤 기업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다면 내가 일단 블로그나 아니면 인스타 같은 데서 그 제품을 보고 이 제품에 이제 관심을 가져서 더 알아보고 싶을 때 사이트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는 내가 만들어 놓고 크게 손은 보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있어주는 게 좋아요. 사이트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거창하게 만들 필요도 없고요. 간단하게 내가 사이트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는 진짜 비용으로 말하면 거창하게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하기엔 조금 힘들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네이버에 보시면 모두라는 사이트 제작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는 모두라는 걸 이용하면 HTML도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사진하고 날 어떤 소개할 수 있는 글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올려놓게 되더라도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제가 이 책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구글의 사이트에 대해 소개를 하더라고요. 사이트도 괜찮아요. 예. 웬 사이트냐 이런 얘기 할까봐 내가 페이지를 적어놓질 않았었네. 잠깐만요. 만들어서 한 장짜리 사이트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만들어서 연결 지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부담되게 뭐 돈을 많이 들이거나 해서 사이트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네이버에 있는 모두 사이트나 아니면 구글에 있는 사이트를 제작해서 간단한 한두 페이지 정도의 그런 창을 만들어서 두는 것도 일종에는 바이럴 마케팅의 어떤 종착역이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이트를 만들면 사람들이 무조건 찾아올까요? 그래주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없어요. 그죠? 왜냐면 사이트가 있으면 내가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이 찾아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찾아 들어오게 할래요? 검색을 해서. 그쵸? 그럼 검색을 해서 찾아 들어오려면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구글이라는 그 검색 엔진들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게 사이트 등록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게만 해놓고 계시면은 얘는 그냥 역할 끝나요. 계속해서 유지 보수를 할 일은 별로 없고요. 가끔 이제 뭐 아예 제도가 좀 바뀌었다든지 이럴 때 이제 유지 보수를 좀 하시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사회복지사 하시는 분들도요, 블로그를 운영하시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조그만 규모의 그런 업체들이고, 조금 더 큰 느낌을 주게끔 하려면 사이트를 만들어요.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기본적으로는 모두 사이트 만들면 돼요. HTML도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베이스캠프로 그런 사이트 하나 만들어 두시고, 근데 사람들이 물론 내 업체명을 아시는 분이 이제 업체명을 쳐서 사이트를 찾아 들어오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그러면 검색을 해서 찾아 들어올 때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케어의 종류를 쳐서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걸려 나오게끔 하기 위한 노출 장치들이 필요하겠죠. 걔네들이 이제 블로그, 카페, 지식인, 뭐 폰캐스트는 넘어갈게요.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 카페, 지식인 이런 것들이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한 도구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이 되어진 이 블로그의 글을 보고 관심이 가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그 업체에 대해 알고 싶어. 이럴 때 이제 홈페이지까지 찾아 들어갈 수 있게 연결을 지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카페 같은 경우는 보통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해 같이 이제 토론도 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공유하고자 카페를 들어가요. 그쵸? 그러면 카페에서 이제 정보 공유를 할 때 어떤 이제 블로그나 이제 사이트 쪽에 어떤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아예 광고를 하면 안 먹혀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데 한번 서비스 써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어떤 체험담 같은 느낌으로 넣어서 약간 홍보를 하고 거기서 이제 궁금하게 이 서비스가 좀 궁금해지게끔 만들어서 블로그나 사이트를 찾아볼 수 있게 해주시면은 제대로 마케팅이 먹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카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상위 노출을 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지식인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봅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병채님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검색할 때 뭐라고 찾을까요?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있고 엄마를 사회복지시설에 맡기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찾아볼 것 같아요? 요양? 등급? 이렇게? 그렇게 쳤더니 요런 것들이 나오네요. 노인장기 요양등급 신청, 노인장기 요양등급 혜택, 요양등급 신청, 장기 요양등급. 자, 이게 뭐냐면 얘는 자동 완성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몰라요. 그죠? 처음 이제 초보야. 그죠? 어머니가 이제 만약에 있고 어머니가 이제 좀 안 좋으셔서 요양을 맡기고 싶은 그런 입장에서 찾을 땐 요렇게밖에 단어가 생각 안 날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찾다 보면 이거 괜찮네? 이런 게 또 보인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요양 장기 등급 신청 또는 뭐 혜택 이런 걸 제가 눌러보게 된다면 그에 대해 이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가 나오고 그 다음 밑에 보니까 뷰가 보이죠. 이 뷰가 카페랑 블로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어떤 업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업체명을 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업체명을 치면 사이트가 뜨긴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찾는 거는 이런 걸 치게 돼요. 그럴 때 일단 앞에 보니까 이렇게 뷰가 나오죠. 이 뷰가 블로그랑 카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서비스를 알게 되고 거기에 이제 전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내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고객들이 원하는 걸 쳤을 때 앞에 뜨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블로그랑 카페가 필요하네요. 일단 요거만 찾아봤을 때 좀 더 내려서 보니까 지식인이 나와요. 자, 이 지식인 혹시 뭔지 아세요? 알고 계시죠? 내가 궁금한 거를 적어서 홈페이지는다.
네이버에 적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답변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궁금한 사람이 글을 올린 거를 눌러서 보기도 해요. 그쵸? 그러면 요양보험에 대해 여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의드립니다의 답변이 보이네요. 이거 제가 자세히 안 봤지만 만약에 이게 제 상황이라면 자세히 볼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나랑 비슷한 상황이야. 근데 여기 답변이 괜찮은 답변이 달려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답변을 신뢰하고 또 그 답변에 대해 찾아보거나 또 연락을 드리거나 하겠죠. 그러면 뭐도 생각해야 돼요? 지식인도 생각해야 되더라. 근데 이 지식인에 이런 내가 마음에 드는 딱 좋은 어떻게 보면은 답글 달기 좋은 그런 질문이 잘 올라올까요? 잘 안 올라오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이버는 우리가 개인이 3개까지 아이디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회사에 직원이 있거나 우리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도 3개의 아이디를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예를 들어 4명이 있다면 4, 30이네요. 그쵸? 12개의 아이디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질문자 역할을 하면 돼요. 그럼 질문을 남기고 다른 이제 기관명으로 하든지 해서 다른 아이디로 거기다 이제 답변을 남기면 되는 거죠. 기관에서 바로 달아주는 형식으로 남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그랬을 때 약간 광고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다른 서브 아이디로 여기에서 한번 내가 서비스를 다뤄봤는데 여기 시설이 너무나도 뭐 좋다든지 어떤 내용들을 달아서 소개를 하는 쪽으로 달아줘도 돼요. 요즘은 광고라고 하면 닫아요. 안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광고가 아닌 것처럼 속여야 돼요. 속인다고 하니까 되게 안 좋아하네. 포장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쵸? 뭐 가족으로 하기가 조금 부담되면 다른 이제 직원분 걸로 해도 되죠. 본인 해도 되나요? 당연히 되죠. 네. 왜냐면 고객들은 몰라요. 이걸 그냥 글을 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다른 글들도 적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질문자 채택이라는 게 있죠. 그럼 내가 적은 글을 내가 다른 이제 답변을 단 거를 이제 질문자 채택으로 올려놓으면은 일단은 보는 사람은 내 글을 먼저 보게끔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먹히게 하는 게 지식인 마케팅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상위 노출의 수단이더라. 자, 오프캐스트는 사라졌습니다. 이거 이렇게 남겨놨다가 또 헷갈릴까봐 제가 여기다가 취소선 그어 놓을게요. 저장. 자, 그 다음에 그럼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해서 네이버에서 찾아 들어오는 거는 블로그, 카페, 지식인은 다뤄야겠네요. 그쵸? 아까 봤던데 그럼 좀 더 볼까요? 찍으시게요? 그럼 나는 이제 켜야지. 자, 그러면 지식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네들은 무엇이라 하냐면 웹페이지라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모두 사이트에 올리거나 아니면 구글에 올리거나 어떤 사이트에다가 글을 올렸다 또는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했을 때 이게 이제 웹사이트 웹페이지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는 이제 뭐냐면 만약에 내가 뉴스를 올릴 거면 언론사 마케팅을 하시면 돼요. 기관의 경우는 하시는 거 괜찮아요. 뭐 이거는 이제 케바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내 사회복지기관이 좀 인정을 받는 되게 좋은 기관처럼 느껴지게끔 하려면 이런 데다가 돈 주고 맡기면 돼요. 이게 보면 어디예요? 경인일보 아세요? 아니면 헤드라인 제주 아세요? 모르죠? 자, 이런 데들이 다 인터넷 신문사인데요. 뉴스랑은 달라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KBS 뉴스 이런 것들은 실제 올리기가 좀 어렵기도 한데 이런 인터넷 신문사의 기자들은요 그냥 등록제예요. 그래서 그냥 뭐 가격으로 얘기하면 한 8만 원 정도면은 잘 다듬어서 올려줘요. 내가 물론 원고를 대략 주긴 하겠지만 사진이랑 그런 걸 잘 다듬어서 올려주는 것들이 보일 건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블로그보다는 좀 더 신뢰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글들이 가끔 이제 마주치게 된다면 여기가 되게 큰 기관이고 괜찮은 기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우리 또 나중에 또 기관장이 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알아두셔야 돼요.
학술 전문 넘어가고, 자, 이미지. 자, 이미지는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블로그에 올린 이미지들이 여기 떠요. 그럼 뭘 또 봐야 될까요? 블로그. 그죠? 해서 대략적으로 내 고객이 무엇을 찾을 것인지를 한번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한번 적어보시면 어떠한 채널들을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인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마케팅을 할 때 처음에 하게 되는 기획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쨌든 네이버는 그럼 다 잡았네요. 그죠? 상위 노출을. 물론 해야 되지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공유 확산의 도구들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채널, 또는 뭐 여기 똑같이 합쳐졌어요. 얘는. 자, 페이스북, 네이버 포스트,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은요, 이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뭐 일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다 보면은 이제 걸려져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가끔 보면은 정보를 얻기 위해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 정보가 너무 많이 또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광고도 많이 올리고 하다 보니까 실시간적인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인스타나 아니면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데들을 활용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노리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게 이제 공유 확산의 도구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트위터보다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요. 내가 원하는 타겟 대상층에게 집중해서 타겟 광고를 보낼 수가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물론 광고를 하면 광고비는 들지만, 해서 그렇게 해서 먹혀들게끔 해서 공유 확산의 도구를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사람들이 공유하고 확산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보를 여기다 흘려주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쪽에 조금 덜 하긴 할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 제 의견이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면 가능할 것도 같아요. 인스타그램은 보통 나이대가 20대에서 30대 중반까지가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20대 무렵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제일 활동이 왕성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남자 여자로 따져보면 여성 쪽이 좀 많고요. 인스타는 감성의 도구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은 감성 마케팅을 펼칠 때 인스타에서는 잘 먹혀들고요. 또 그 나이대들이 좋은 점이 뭐냐면 SNS를 잘 활용해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그 복지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어떤 좋은 정보를 카드 뉴스 형식으로 만들어서 인스타에 올려주시는 것도 좋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좋은 정보를 알고 있으면요, 자기만 이거 다 좋은 정보니까 나만 알아야지 이러질 않아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단톡방 있으시죠? 어때요? 나이대 이제 비슷하신 분 또는 뭐 동창 단톡방 있을 때 내가 되게 좋은 글 있으면 퍼뜨리지 않아요? 그렇게 퍼뜨린다는 거죠. 그 퍼뜨리는 곳에 조그만하게 내 로고 같은 것만 박아놓더라도 그거가 사람들한테 눈에 들어오기는 할 거예요. 물론 그걸로 바로바로 마케팅 효과를 얻는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게 브랜딩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정보가 눈에 들어온다면 여기서 되게 좋은 정보를 뿌리는구나. 이거를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알죠. 그럼 자기가 정보만 받아보고 싶진 않아요. 나도 정보를 이 사람한테 얻었으니까 나도 정보를 전달을 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내가 그 정보를 찾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가입을 하게 되고 이런 활동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그런 용도로 쓰실 수가 있고 유튜브도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공유 확산의 도구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의 브랜딩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의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언론 홍보는 약간 케바케예요. 예를 들어 어떤 쇼핑몰이다. 언론 홍보를 했을 때 그게 잘 먹혀들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어떤 기관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먹혀들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약간의 돈을 들여서 뉴스를 가끔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죠. 예를 들어 입시 전문 학원들이 꽤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에 입시 전문가 누구는 이렇게 해서 내기를 하는데 그럼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별로 아니에요. 그냥 학원장이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그냥 직원이에요. 근데 입시 전문가니까 뭐 되게 전문적이어 보이고 여기서 배워야 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렇게 만드는 게 뉴스예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연결고리는 해시태그예요. 해시태그는 키워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사에 대해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 검색했을 때 걸려 나오는 것들이 해시태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바이럴 마케팅이 제대로 먹혀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의 유형을 따져보자면 컨텐츠가 누구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가를 나눠봤을 때 정보 제공자랑 정보 수용자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전번에 분명히 고쳤는데 얘네들이 또 사라져 있네요. 아이고 참. 일단 요 오픈캐스트 빼고요. 폴라 빼주세요. 네, 제가 가급적이면 좀 수정해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얘네들은 이미 없어진 서비스예요. 폴라는 네이버에서 만들었던 서비스였고 인스타그램 따라잡기로 만들었던 서비스인데 사라졌고요. 오픈캐스트도 사실 네이버에서 만들었는데 올리는 거라든지 심사가 좀 어려워서 그랬는지 없어진 서비스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블로그나 카페 이런 것들은요. 정보 제공자 역할도 할 수 있고 수용자 역할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오픈캐스트 대신에 지식인 넣으면 딱 적당할 것 같다. 그쵸?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시 제가 좀 수정해서 단톡방 만든다 했죠? 거기다 보내드릴 거니까 지금 사진 안 찍으셔도 그거 보시고 해도 돼요. 자, 정보 생산 중심과 유통 중심 채널로 나눠보자면 정보 생산 중심 채널은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지식인 이런 것들에서 정보를 우리가 생산을 하죠.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퍼뜨리는 입소문을 하는 중심 채널로는 블로그, 카페, 빼고 트위터, 카카오톡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정보를 퍼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케팅 채널을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만약에 어떤 업체를 차린다 라고 했을 때 갖춰놔야 되는 공식 채널에는 홈페이지가 있다 했죠? 얘는 베이스캠프 역할하게 올려놔라. 자,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유튜브 얘네들. 근데 이게 다 똑같이 트위터를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카카오스토리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업종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체크하느냐? 내 업종을 활용하실 고객들이 나이대가 어떠하고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느냐를 체크를 해야죠. 아마도 대다수는 아마 블로그나 유튜브 정도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정도는 좀 가져가야 할 것 같긴 한데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는 나이대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요즘 만약에 20대를 노린다. 카카오 스토리는 먹히지 않을 거예요. 보통 카카오 스토리는 어느 나이대가 먹히냐면요. 40대에서 한 50대 정도. 옛날에 카카오 스토리를 잘 활용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어느 시기였을 거냐면 아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게 없었을 시기. 그죠? 한 2000, 나이대로 한 2015년? 그 정도까지 썼나요? 자, 근데 이 카카오 스토리가 요즘 안 쓰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인스타나 페이스북으로 젊은 층들이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 당시 젊은 층들이 지금 20대, 30대예요. 그죠? 그러면 안 빠져나간 층은 어디냐? 약간 이제 SNS가 지겨워지는 나이대가 있어요. 보통 이제 살다 보면은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아유, 뭐 새로운 거 있다고 새로운 거에 뭐 쫓아가나 이런 나이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부층이라고 보면 돼요. 그 주부층들은 실제 SNS보다도 이제 카카오 스토리는 좋은 점이 하나 있죠? 어떤 거? 카카오톡과 가로 연결돼 있는 거. 예, 그거 때문에 써요. 그래서 주부층, 한 40대에서 한 50대 주부층을 노리는 SNS라면 카카오 스토리도 괜찮으실 거고요. 또 하나가 밴드도 나쁘진 않을 거란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밴드 같은 경우는 동창회나 이런 거 할 때 밴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이는 경우들도 있고 또 다른 그런 교육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보통 아마 요양보호사 쪽이 좀 많았던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보면요 밴드를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공유를 해요. 또 동호회 중에서도 좀 밴드를 또 활용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통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한 그런 분들이 이제 밴드를 좀 활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 근래는 젊은 층도 들어왔다고는 해요. 그래서 밴드도 그런 40대, 50대를 노리기는 괜찮은 플랫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벤트 홍보 채널로는 페이스북에 이벤트가 있고요. 또는 카카오 스토리에 이벤트를 하시거나 인스타그램에 이벤트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렇게 마케팅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나한테 매출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실시간 상담 채널도 열어놔야 되겠죠? 그런 게 이제 네이버에서는 톡톡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카카오톡도 있죠. 그죠? 자, 검색 노출 채널. 일단 블로그, 카페, 지식인, 동영상, 웹문서, 뉴스, 포스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검색 노출 채널들이 되겠고, 외부 홍보 채널이라고 한다면 블로그나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를 활용하시거나 콘텐츠를 제휴하시는 게 외부 홍보 채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공식 채널의 디자인은 가급적이면 좀 통일성을 주시는 게 브랜드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 하면 어떤 색깔 생각나요? 파란. 네, 맞아요. LG는 약간 보라색, 뭐 자주색? 그쵸? 약간 짙은 빨간색? 네, 그거 아마 생각날걸요? 그러면 뭐 딴 데 한번 또 해볼까요? 뭐 에듀윌이라는 어떤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는 무슨 색? 예, 그쵸?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하도 많이 봤으니까, 그쵸?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채널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업 색깔을 좀 인지를 시켜주시면요, 고객들한테 더 인지가 쉽게 들어가요. 그리고 채널을 만들었을 때 블로그를 찾아갔다가 내가 홈페이지를 찾아가잖아요. 그럼 블로그랑 홈페이지의 느낌이 비슷해야 아, 여기가 여기구나를 알지. 블로그는 예를 들어 노란 색깔인데, 물론 색깔로만은 아니지만 뭐 홈페이지는 빨간색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잘못 들어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식적인 채널의 디자인은 약간 통일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내가 운영하면서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유튜브의 그 느낌과 블로그의 느낌이 비슷하게 연결이 됐을 때 아, 여기가 여기도 안에 규모가 훨씬 커 보이겠죠. 체계적이어 보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일일 3개를 포스팅을 합니다. 이게 힘들어요. 그죠? 네, 일일 1개 하기도 좀 힘들긴 해요. 근데 보통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일일 3개씩 올려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는 이제 공유하고 확산하는 채널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중에 이제 일일 1개씩 이렇게 포스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트위터는요, 공식 블로그에서 발행한 콘텐츠를 일일 3개 정도 선별해서 릴리즈 발행을 합니다. 여기서 릴리즈 발행이라 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콘텐츠를 우리가 올릴 때요, 예를 들어 인스타에다 사진 찍고 해시태그에서 하나 올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올릴 때 약간의 시간텀을 줘라, 이런 뜻이에요. 너무 바로바로 올렸을 때는 그 SNS는 원래 광고 도구는 아니거든요. 소통의 도구로 이루어지는 거에 우리가 마케팅을 얹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자주자주 올리면 그런 SNS 회사들에서 이 업체가 어뷰징 하는구나. 어뷰징이라는 건 광고를 지나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도달률을 확 떨어뜨려요. 그래서 내가 올렸는데, 나는 올렸는데 검색해도 안 떠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약간씩 시간텀을 주시는 게 좋아요. 뭐 2시간, 뭐 3시간? 3시간 정도면 적당하겠죠? 충분하겠죠? 그런 식으로 릴리즈 발행을 해라. 그리고 브랜드 홍보나 컨텐츠 홍보는 페이스북에 보시면 페이지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런 이벤트 같은 걸 진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카카오톡은 고객과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됩니다. 그래서 각종 이벤트를 안내를 할 수도 있게 되고요. 제가 가급적이면 여기서 이제 주요 SNS를 다루긴 하는데, 사실 SNS가 그거 말고도 되게 다양해요. 워낙에 제가 처음에는 70시간짜리 강좌를 만들었었다고 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다양해서 시간이 될진 모르겠지만 과정 중에 좀 제가 좀 더 알려드리고 싶고 막 이러면은 아마 카카오톡 채널도 알려드리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런 거로 이용하면 우리가 고객과 상담 창구로 활용할 수도 있고 각종 이벤트를 안내할 때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카카오톡 채널, 우리 카카오톡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카카오톡에 아이디를 바로 적어서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상담 창구는 되거든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 그 사람들을 일단은 친구로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이제 홍보하고 싶을 때 홍보 메시지를 보내는 그 단계가 안 돼요. 근데 그 단계가 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카카오톡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상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나가 볼게요. 자, 어쨌든 바이럴 마케팅의 흐름을 좀 따져보죠. 자, 바이럴 마케팅을 하려면 기획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 기획은 저희 이 책에 되게 잘 나와 있긴 해서 이따가 한번 그거는 살펴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공식 채널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벤트를 진행하고 제휴를 맺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콘텐츠들을 올렸을 때 그것이 이제 검색 상위 노출이 되게끔 하고, 그리고 각각의 아까 확산의 도구들 있죠? 이런 것들로 공유를 뿌려요. 그러면 이제 확산이 돼서 나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브랜드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자꾸 나를 인지시키고 보여지게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머릿속에 박히게 되거든요. 보통은 한 번에는 해당하지 않고요. 한 대여섯 번 보면은 이 브랜드에 대해 조금 인지가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먹히게 하는 게 브랜딩이기 때문에 브랜드는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사실 좀 노가다라는 얘기도 하곤 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바이럴 마케팅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자, 일단 벤치마킹을 해야겠죠? 왜냐면 내가 그냥 막 적었을 때 과연 잘 먹혀들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 기존의 다른 업체들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을지 이거를 먼저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 고객은 어떤 사람들이 고객이 될 것인지. 업체에서는 페르소나라는 걸 만들어서 활용하기도 해요. 페르소나라는 건 뭐냐면 가상의 고객이에요. 그러면 내 나이층이 예를 들어 뭐 35세 뭐 여성이다 이렇게만 따지는 게 아니라 35세 여성 이미비씨가 예를 들어서 어디를 다니고 어떤 취미를 갖고 있고 어떤 생활 라이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활동을 하면서 내 서비스를 이용할 것들을 추측을 하는 거예요. 기업에선 진짜 그렇게까지 해요. 근데 우리 그것까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일단은 적어도 내 타겟이 어느 정도의 나이대에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야 그 고객한테 입맛에 딱 맞는 글을 올릴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분석이 끝났다면은 공식 채널을 제작합니다. 해서 이 타겟 고객들이 주로 활동하는 채널들을 잡아서 만들겠죠. 그래서 자사의 마케팅 분야에 맞는 채널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마케팅 운용을 하는 거예요. 공식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때 이제 채널하고 콘텐츠 기획한 것을 이때 이제 같이 진행하기도 하고 외부의 홍보 채널도 같이 써요. 왜냐면 나 혼자 내가 되게 잘 가르쳐요 라고 외친다고 해서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일단 안 겪어본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옆집 엄마가 이 사람이 되게 여기 업체가 진짜 잘 하더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 여기 카페가 진짜 이쁜데 한번 가볼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이렇게 들어가죠. 네, 그게 바로 옆에 외부 홍보 채널을 써야 되는 이유예요. 물론 여기에선 약간 비용은 발생하겠죠. 많이들 들어봤을 것으로는 제휴 또는 체험단 또는 서포터즈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이 마케팅의 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가 초반에 그럼 내가 돈을 들이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이버 아이디 엄청 많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내 아이디 말고 다른 아이디로도 또 그런 홍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내가 써본 업체인 것처럼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되겠죠. 이런 걸 왜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기업에서 다 하고 있어요. 자, 결과 분석. 자, 그러면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서 어찌됐건 돈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럼 제대로 효과가 났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방문자가 늘었는지, 검색의 유입이 늘었는지, 좋아요라든지 팬수가 더 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과를 분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식 채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운영하는 기업 공식 채널이 되겠고요.
외부 홍보 채널이라고 한다면 내가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체험단이나 기자단, 서포터즈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기업과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관리 채널을 외부 홍보 채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한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 응대나 바이럴 채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시간이 지금 일단 우리 컨텐츠를 기획하고 이제 바이럴 채널들을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나의 브랜드나 제품명이 어떠한 키워드에서 반응해야 되는가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에서 나의 브랜드나 제품명이 최대한 많이 노출이 되게끔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이제 설정하는 게 키워드를 설정한다라고 해요. 자, 고객은 뭔가를 요구를 하고 필요로 하겠죠. 그럼 고객이 원하고 관심사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했을 때 키워드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을 분석해서 구매자 입장에서 작성했을 때 고객이 보았을 때도 설득력 있는 글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고객의 공감을 끌어온다면 마케팅이 성공하게 되겠죠. 키워드에는 대표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 테마 키워드, 이슈 키워드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키워드들은 대표 키워드인 경우가 많아요.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아까 요양보험이었나요? 요양 등급, 그쵸? 근데 요렇게만 적은 거는요, 대표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나오는 게 요양보험 등급이라든지 인기주제 알려보기, 뭐 요양 등급 판정, 뭔가가 다르죠. 자, 이런 키워드는요, 실제로 고객들이 찾아서 눌러보지 않게 되는 키워드예요. 처음에 이렇게 찾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뭔가의 말을 더 붙이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 요양 등급 하면은 이거 찾아보니까 뭐 파워링크랑 뭐 요양보험이랑 무엇이다. 네, 이런 거가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덧붙여서 만들잖아요. 이게 세부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들은 대표 키워드로 검색했더라도 어찌됐건 세부 키워드로 가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자, 여성 의료는 대표 키워드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세부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대표 키워드란 대상 범위가 넓고 조회수가 많습니다. 보통은 판매자라고 했을 때 또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자라고 했을 때 대표 키워드로 떴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띄우려고 하면은 실제 그 사람들끼리 경쟁이 엄청 치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쳤어요. 그쵸? 이렇게 쳤더니 파워링크가 쫙 뜨네요. 자, 이거 하나 띄우는데 얼마 들었을까요? 제일 싸게는 이 파워링크 하나의 제일 싼 단가는 70원에 부가세 7원, 즉 77원인데요. 그렇게 안 들어요. 더 들어요. 자, 과외라는 키워드로 제가 띄워줄 때의 경우였는데요. 수학과외예요. 수학과외 이렇게 키워드를 띄워주려고 검색을 해봤어요. 얼마냐면 8천 얼마? 부가세까지 하면 거의 9,000원 꼴? 10번만 누르면 돈 다 나가요. 그죠? 네, 그런 경우가 많죠. 특히나 얘네들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예를 들어 그냥 편의상 얘가 500원, 얘가 400원, 얘가 300원, 얘가 200원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지급한 애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더 적게 지급한 애가 그보다 아래 등급으로 가요. 근데 파워링크가 몇 개가 올라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인데 일단 하나, 둘, 셋, 넷, 5위까지는 이렇게 그림을 이쁘게 넣네요. 그죠? 나머지는 그림 안 넣고 그 다음에는 더보기로 들어가요. 더보기 눌러보신 적 있어요? 잘 안 누르죠? 그러면 여기 띄우려면 10등 안에 들어야 돼. 그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네이버 광고에 대해 아직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네이버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에 일종의 통장 같은 게 있어요. 지갑이 있고 그 안에 돈을 채워놓고 그 안에서 광고를 굴리는 거예요. 그럼 지갑에 돈이 떨어져요? 그럼 광고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광고 요금이 어떻게 나가게 되냐면 사람들이 클릭했을 때 단가가 나가요.
클릭당 단가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얼마를 쓰게 한 거예요, 벌써. 그죠? 그렇게 들어가는 게 바로 클릭당 단가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하나가 8천 얼마라며. 그러면요. 여기서 예를 들어 10만 원을 걸어놨잖아요. 11번 클릭하거나 12번 클릭하면 이미 떨어져서 없을걸요? 그러면 얘가 떨어져 없어지니까 위에 있는 애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경쟁사가 열심히 클릭해줘요. 그러면 내게 위로 올라가니까. 진짜 열받는 경우인데 이게 부정 클릭이라고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걸 막는 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IP를 다르게 해서 클릭하면 또 끝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띄운다면 실제 돈이 좀 많이 들 수는 있죠. 근데 아까 제가 여기다가 신청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더 쳤어요. 그럼 뭐가 떠요? 네, 뷰. 우리 알고 있는 카페. 예, 돈도 안 들어요. 얘네들은요. 예, 그냥 이렇게 뜬 거를 그냥 누르는 거지 돈 들여서 위에 띄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거기서 보고 와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파워링크라는 게 광고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광고를 눌러서 굳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할 테니 이렇게 세부 키워드로 들어가서 정보를 찾게 되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거죠. 또 그 대표 키워드에서는 너무나도 포괄적이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점점점 세부 키워드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려야 되는 건 이쪽에 세부 키워드인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저 세부 키워드엔 보니까 파워링크가 1도 없네요. 그쵸? 만약에 내가 저 세부 키워드로 파워링크를 단다라고 해도 가격대가 엄청 싸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70원에 7원 해서 77원? 그건 몇 번 클릭해도 사실 부담 안 가요. 그죠? 그렇게까지도 올릴 수 있는 게 세부 키워드에서 하는 거겠죠. 근데 굳이 저기 보니까 경쟁 안 하는데 굳이 올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로만 하셔도 아마 사람들이 많이 눌러서 보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이 이제 신청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경쟁이 되게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의 상위 노출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아까 몇 단어만 더 적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검색의 상위 노출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신청 방법만 더 적었거든요. 근데 일단 브런치가 앞에 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소소한 일상 기록이래요. 어떤 블로그의 글인데 6월 1일자 올린 글이거든요. 얘는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요건 이제 뭐냐면 블로그로 활동을 좀 잘한 사람들이 자기네 그 블로그에서 활동 잘한 거를 네이버에다 신청을 하면은 옛날에 파워블로그랑 같이 인플루언서라는 걸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걸린 그런 경우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거는 뭐냐? 요 체크는 기관 블로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관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기관의 사업자라든지 이런 거랑 내 가지고 여기는 이제 기관이 운영하는 블로그다라는 걸 신청해서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체크를 해줘요. 기관 블로그. 그러면 상위 노출에 조금 더 도움돼요. 보시면 언제 올렸는지를 볼게요. 6월 1일, 5일 전, 5일 전, 6일 전. 요즘 조금 올리긴 했네요. 근데 6월 10일, 그 다음에 2018년 9월 14일, 2022년 4월 11일.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상위 노출로 띄울 수가 있더라. 물론 한두 번 해서는 안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블로그의 지수도 낮을 테고 그 블로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이 요양보험에 대한 내용들이 별로 안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졌다라고 네이버에서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앞쪽에 띄워주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올리다 보면은 내게 이렇게 상위에 노출이 되게 될 거고, 그리고 상위에 유지되는 시간도 점점 길어지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부 키워드를 노렸을 때 대표 키워드보다 훨씬 더 상위 노출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 키워드를 우리가 만든다라고 한다면 자사의 브랜드나 자사의 제품 또는 어떤 단어나 문장을 생각했을 때 연상이 되는 단어를 모두 텍스트로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머리로 생각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저도 그러니까. 그럼 이런 종이 있죠. 종이랑 펜 있죠. 이걸로 적어요, 쫙.
적다 보면은 좀 괜찮은 게 나와요. 이런 게 이제 브레인스토밍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어쨌든 단어를 생각할 땐 마케터의 입장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연상되는 단어를 적어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초자료 검색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엔 아마 이런 대표 키워드밖에 생각 안 날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세부적인 항목을 지어서 확장 키워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네이버 데이터랩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네이버 트렌드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떤 단어를 찾았을 때 걔가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을 하는지, 그리고 몇 월 달쯤에 많이 검색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책에는 구글 트렌드가 나와 있어서 그것도 같이 비교해서 볼게요. 그리고 자동 완성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걔네들이 자동 완성어죠. 다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쳤을 때 얘를 보면은 노인장기 요양보험, 보험료, 뭐 보험공단, 보험제도, 보험등급 뭐 이렇게 뜨는 애들이 모두 다 자동 완성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장기 요양보험을 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동 완성어로 뽑아놓은 거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보면요, 이 밑에 연관 검색어가 있어요. 이 연관 검색어는 뭐냐면 사람들이 정보 한 개만 찾진 않아요. 만약에 내가 어디 강남에 맛있는 데를 찾아가려고 한다면 하나의 블로그만 눌러서 여기 가자 이런 경우 없을걸요? 여러 가지를 비교해보고 찾아보게 되죠. 사람들은 보통 검색을 할 때 그걸 검색해보고 이거 말고 이렇게도 한번 쳐볼까 이렇게 또 검색을 하잖아요. 그런 게 연관 검색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걸 찾았던 사람들이 찾아봤던 검색어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키워드로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키워드 도구가 또 있는데요. 네이버 광고에 보시면 네이버 키워드 도구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 거를 활용해보면 키워드를 많이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일단 그래도 뭔가 이제 생각을 한 키워드들이 몇 개 있죠. 적어서 끄적끄적. 그걸 가지고 얘네들을 뽑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럼 이러한 키워드를 뽑은 걸 가지고 이제 블로그를 만들 때 컨셉도 정하고 핵심 키워드도 제작하고 블로그를 만들게 되고요. 그 안에 컨텐츠를 작성할 때도 이제 메인 컨텐츠를 작성해서 등록하게 될 테고,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이 블로그를 활성화를 시켜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웃도 맺고 댓글도 적고 그러면서 효과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은 이유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에 맞게 블로그를 운영을 하셔야겠죠? 물론 블로그를 운영할 때는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것과 연관된 주제로 포스팅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왜냐하면 네이버에는 C랭크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C랭크 알고리즘이라는 게 어떻게 말하면 그 분야에 조금 더 전문적이냐 아니면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책정하는 알고리즘이거든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는 할 텐데, 그런 것 때문에라도 블로그에 너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적는 거는 사실 좋지는 않아요. 만약에 컴퓨터라면 컴퓨터에 관련된 거, 뷰티라면 뷰티에 관련된 거,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담아주시는 게 맞죠. 하지만 그렇게만 담으려면 힘드니까 가끔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소소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 담아도 되긴 하지만 비중은 어쨌든 이쪽이 더 커야 된다는 거. 해서 이후에는 이렇게 블로그를 만들고 기본 정보도 설정을 해볼 거예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할 내용이니까 요 정도 일단 PPT로는 얘기를 해보고요. 저희 책을 좀 펴볼까요? 자, 창업부터 운영까지 단계별로 실천하는 SNS 마케팅이라고 돼 있죠. 자, 넘겨서 보시면은 차례부터 볼게요. 온라인 영역에서 사업 영역 확보하기. 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갖춰 두셔야 되는 건데요. 여기에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라는 목적이 아니라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게 좀 보여서 저는 나중엔 그런 것도 좀 소개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다음 챕터 2에서는 SNS에서 고객 만나기, 페이스북이나
뭐 SNS 해시태그 쓰시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 고객과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컨텐츠 마케팅 전략, 이벤트와 광고, 그리고 연결 가치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SNS 홍보하시고 광고하는 부분까지도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다라는 게 보여졌습니다. 일단은 네. 일단은 요 단계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은 약간 더 높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부분에서 수업 배우고 이후에 활용하기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넘겨서 16페이지를 조금 볼까요? SNS 마케팅 기획서 쓰기라는 부분인데요. 뭐 말이 좀 많습니다. 얘가 그죠? 뭐 마케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은 게 들려지는데, 일단 마케팅에 대한 기획에 대한 내용이 지금 17페이지 정도에 있네요. 자, 마케팅 기획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자면, 마케팅과 관련된 일련의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할 마케팅 기획서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고객들과 소통하고 지속해서 기록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케팅을 계획하고 작성해야 될지 고민해 보자고 합니다. 자, 18페이지 한번 열어볼게요. 상품의 정보 파악하기, 그래서 시장조사부터 하라고 하네요. 자, 일단은 시장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계획부터 운영하는 동안 상점과 고객을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을 분석하고 학습하고 실천하는 걸 반복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 마케팅 계획에서 시장조사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경쟁업체랑 유통에 대한 특징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 될 테고, 서비스 기본 정보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보통 3단계로 나눠서 처리를 한다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능과 성능, 개발 목표, 여건 이런 것들을 메모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경쟁 서비스 상품을 상대방의 홍보 매체, 그리고 블로그, 유튜브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검색을 했을 때 각각의 경쟁 유관 서비스의 항목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라는 거죠. 여기 PST에 대해서는 팁에 적혀 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기술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대비를 해서 어떤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큰 방향성을 잡아서 대비할 때 활용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작성한다기보단 최적화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적어 놓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넘겨서 20페이지. 타겟 고객 설정하기 라고 돼 있죠. 자, 일단은 우리가 고객을 설정할 때 상품에 맞추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에 고객군과 나의 네트워크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적을 때는 시장조사부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네트워크를 확인한다고 하네요. 자, 첫 번째로는 명함과 스마트폰의 주소록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소셜 웹의 친구나 팔로우 목록을 살펴본대요. 그리고 중심인물 목록도 만들고, 중심인물을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어떠한 불편함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한다고 하네요. 자, 타깃 고객을 설정했다면 그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을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 상품이나 상점이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찾아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는 온라인 상점이나 네이버, 구글 뭐 이런 부분에서 경쟁업체의 고객이 작성한 상품평이나 후기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SNS상의 네트워크를 통해 간단하게 설문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해서 블로그나 SNS 후기를 검색하는 것도 고객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상품의 사용 용도를 좀 정하게 될 텐데, 일단 컨셉을 정해야 되겠죠? 컨셉은 상점의 기본적인 생각을 담는 문장을 컨셉이라고 해요. 저희 컨셉이라고 한다면 광진구 최고의 IT 전문 학교 이런 정도가 컨셉이고요.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한테 실무에 관련된, 실무에 바로 쓸 수 있는 교육을 하겠다라는 게 일종의 컨셉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자, 어떤 그런 컨셉이라고 했을 때 정하신 그런 컨셉이 있다면 SNS 안에서 해시태그나 글의 제목 또는 광고 문구나 사진, 상품의 이름 이런 것들이 그런 컨셉을 중심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SNS 마케팅을 준비를 할 때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SNS 채널을 찾아야 된다 했죠. 그리고 그 채널들의 각각의 역할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케팅에 사용할 태그를 결정을 하는데 이게 바로 키워드를 뽑아서 해시태그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사용하는 태그를 일단 또 찾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이 검색할 때 걸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겟 고객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블로그에 글을 남기면서 주로 사용하는 해시태그가 있다면 그런 것도 찾아서 나열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에는 이제 마케팅 기획서 작성 사례가 나와요. 자, 이런 기획서를 작성하는 목적이라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어떤 채널로 전달할까라는 건데요. 그 어떤 사람들을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원하는 거는 직접 고객과 소통하고 배우고 타겟을 잡고 컨셉을 정해서 채널을 정하고 또 사람들과 어떤 이벤트를 벌이는 어떤 과정을 일련의 마케팅이 되도록 짜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한 걸음 더 보기에는 실제 작성 사례가 나오는데요. 시장조사랑 상품 기본정보 관련된 트렌드에 따라 타겟 스타일을 설정을 하고 타겟 고객의 메리트랑 상품의 용도를 따져서 SNS를 기획한 것이 이렇게 일정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로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기획서를 한번 짜보시면은 도움은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자, 우린 안 짤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시장조사하기라는 부분에서는 체크리스트가 나와요. 그래서 내 고객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어떤 것들을 많이 노리는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내 타겟 고객이 다 다르거든요. 마케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20대 여성 의류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 분들, 그 고객들이 노리는 채널, 그 고객들이 주로 활동하는 채널이 다를 거고요. 50대에 있는 아가씨들, 아주머니들이 노리는 또 채널들이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에 맞게 이제 고객을 파악해서 그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정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상점에서 제품을 구매하려면 얼마나 단계를 거쳐야 될 건지, 또 기존의 경쟁 상점에서 고객이 느끼는 어떤 좋은 점이나 불만 사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따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조사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뽑아보고, 그 다음 여기 플레이 스토어에 대해서도 한번 이해를 해봐라 라고 적어져 있는데요. 앱 조사를 해본 거죠. 여기는 26페이지예요. 그래서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내 사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있는지도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검색을 했을 땐 주 고객층이 많이 사용하는 앱, 그리고 그에 대한 사용 문화도 이해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시장조사에 유용한 사이트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소상공인 상권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업체에서 분석을 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요거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좀 더 속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쳐보면요, 상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원이나 도로명을 적어서 어떤 업종의 위치는 얼마나 사람들이 좀 있는지 그런 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커피 전문점이다. 이렇게 잡아보면요, 그 지역의 위치를 잡아서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동이 안 적혀서 그냥 제가 이렇게 쳤는데, 만약에 여기 중랑구 쪽이다, 아니면 광진구 쪽이다, 이런 게 이렇게 보이죠. 그럼 이렇게 만약 광진구를 들어와서 동 단위로 보면은, 만약에 여기 중곡 사동이라고 했을 때 이 중곡 사동의 위치를 분석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월 추정 매출은 얼마나 나오고
상권에 대한 분석을 뽑아서 볼 수가 있어요. 업소가 몇 개가 있고 그리고 다른 데보다 업소가 좀 적다라든지 어떤 매출에 대한 유동 인구라든지 그리고 일일 평균 유동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상권 분석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뽑아서 보시는 용도로는 활용하시기가 괜찮아요. 무료긴 한데 로그인해서 활용하시는 거라서 나중에 이제 내가 어떤 지역에다가 업체를 차려서 운영하실 때는 활용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온라인은 사실 별로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좀 잡아주시면 되겠고, 제가 아까 네이버 데이터랩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랩을 한번 가볼게요. 네이버 데이터랩은 검색어 트렌드 이런 게 이제 보이는 곳인데요. 첫 번째로 보이는 건 쇼핑 인사이트네요. 자, 그럼 패션 의류 쪽에 요즘 좀 인기 있는 게 아마 원피스들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름 원피스를 많이 찾고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자, 검색어 트렌드. 여기는 내가 검색어를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제어를 쳤다고 보죠. 저도 이건 처음 쳐보긴 하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그래프를 좀 이쁘게 보기 위해서 1년으로 이렇게 맞춰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뽑아보면은 어느 때 많이 찾아봤다라는 게 이렇게 보이죠? 너무 뾰족뾰족하게 보이니까 좀 그럴싸한 걸로 한번 쳐볼까요? 캠핑. 만약에 내가 캠핑이라는 주제어로 검색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트렌드인 거예요. 예를 들어 캠핑이라고 네이버에 사람들이 치는 거를 찾아보니까 대략적으로 5월달, 4월에서 5월달에 제일 좀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10월달, 그죠? 9월, 10월 무렵 이때가 좀 많대요. 그러면은 이때가 캠핑에선 성수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름은 더워 죽겠고 겨울은 추워 죽겠어서 안 가네요. 그죠? 추워요? 진작 얘기를 하시지. 자, 그래서 이렇게 뽑아보면은 이게 이때 이제 성수기니까 5월 14일쯤에가 성수기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언제쯤에 홍보를 하면 되겠구나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홍보하는 채널마다 다르긴 한데 블로그 같은 경우는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 같은 경우는 이때 홍보하면 조금 늦고요. 보통은 1, 2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 무렵 때 있죠. 한 3월부터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5월 초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3월부터 슬슬 올리면 블로그의 지수도 높아지면서 정보들이 되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겠죠. 그리고 SNS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는요. 보통 어떻게 흘러가냐면 뉴스피드에 올리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때부터 올려봤자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SNS에 올리실 때는 보통은 그 무렵 때 올려요. 그러니까 캠핑 무렵 때니까 5월 초쯤에 올린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어떤 트렌드를 얻을 때 그때는 이런 검색어 트렌드를 활용하시면 괜찮아요. 쇼핑 인사이트는 쇼핑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쇼핑몰을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활용하시기가 좋은 어떤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그냥 제가 수제 비누 쳤어요. 쇼핑으로 가보면 수제 비누의 카테고리들이 보이죠. 화장품, 미용의 클렌징 비누. 그러면 내가 만약 수제 비누를 판다면 화장품, 미용의 클렌징 비누로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클릭을 하고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보는지 모바일에서 주로 보네요. 요거 수제비는 여자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나이대 30대 40대가 제일 많네. 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고 이 클렌징 비누에 대한 인기 검색어를 보면은 수소 비누, 천연 비누, 올인원 비누, 두부 비누 이런 식으로 각각 사람들이 쳐서 보는 그런 인기 검색어가 나와요. 이 중에 도부 비누라든지 해피바스 비누 같은 경우는 사실 브랜드 네임이죠. 그쵸?
그러면 이런 거 빼고 천연 비누라든지 뭐 어성초를 만들었으면 어성초 비누라든지 세안 비누와 같은 것들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명에다가 붙여서 쓸 수 있는 단어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쇼핑몰에서는 검색해서 쓰기도 합니다. 지역 통계는 뭐 궁금하시면 눌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서. 그다음에 이건 댓글 통계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네이버의 데이터 랩. 그래서 네이버 데이터 랩은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에 거쳐서 내용들이 쫙 적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서 한번 볼까요? 28페이지의 내용 보겠습니다. 자,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에 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라고 하죠. 사람들의 검색 기록뿐만 아니라 쇼핑, 지역별 카드 사용과 관련된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바로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하는데요. 주 고객층이 어떤 검색을 하는지, 또 어느 시기에 어떤 키워드와 상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 지역에서 카드는 얼마나 잘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아까 뭐 100% 이런 거는 최대 수치를 그냥 100% 기준으로 나타낸 거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것도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색어는 아까 찾아보셨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은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넘어가서 구글 트렌드를 한번 볼까요? 페이지는 35페이지예요. 그리고 네이버에다 그냥 구글 트렌드라고 적어보세요. 네이버처럼 구글도 이런 구글 트렌드를 갖고 있어요. 자, 여기다 검색어를 적으면 되거든요. 자, 이 구글 트렌드는 구글 사용자의 검색 영향을 통해서 특정 키워드에 대한 관심의 분야를 지역별 그리고 기간별로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일단 모바일이 안드로이드 폰이잖아요. 거의다가. 그러면 구글에서 검색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모바일을 통한 구글 검색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국내 현실을 보았을 때 사업 모델을 조정하고 파트너를 결정하고 시장의 추세를 파악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여기서 한번 검색해 볼 건데요. 우리 35페이지에 나온 예시처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검색어에다가 페이스북 하고 쉼표하시고 인스타그램 이라고 적고 엔터 쳐볼게요. 물론 난 딴 걸로 하겠다. 딴 것도 돼요. 뭐 예를 들어 뚝배기, 뭐 된장국 뭐 이런 걸로 쳐봐도 되고, 네, 내가 궁금한 걸 쳐보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쳐보니까 대한민국 지난 12개월 동안 보니까 페이스북이 67이라면 인스타가 83, 즉 인스타를 더 많이 사람들이 봤네요. 그리고 21년도보다 보니까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실제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같은 회사예요. 메타라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인스타를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회사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이렇게 SNS에서는 좀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이고요. 하위에서는 이렇게 지역별로도 나와요. 좀 재밌죠? 자, 그리고 더 내려보면은 관심도도 이렇게 보이는데 관련 검색어랑 그리고 인스타에서의 관련 검색어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요. 페이스북에서 관심을 갖는 건 뭐 메타 주가라든지 코인베이스라든지 윤석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인스타그램에서는 보통 이제 연예인 인스타그램들을 더 많이 찾아요. 그죠? 그래서 네, 이런 것이 좀 재밌긴 하죠. 네, 이런 이제 비교를 해볼 때 구글 트렌드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어요. 또는 단일 키워드를 볼 수도 있고 여기서 지역이나 기간 같은 것도 내가 원하는 기간으로 맞춰서 보시는 게 가능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밑에 지금 보셨던 것처럼 지도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하위 지역을 클릭해서 보시면은 그 지역에 대한 내용들 관심도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기도 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여기 보니까 감자탕 뼈해장국도 적었는데 한번 써볼게요. 재밌어요. 찾아보면. 어떤 메뉴가 더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음식점 하시는 분들 이런 거 찾아보지 않을까요? 보니까 감자탕을 더 많이들 찾았네요. 그쵸? 우리나라 서울 어디 갔어? 여기 찍어보자면 감자탕이 88%, 뼈해장국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이제 뭐 감자탕 뭐 뜻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봤다고 하네요. 네, 이런 정보들을 찾아보는 게 구글 트렌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장에는 뭐가 나와 있나 봤더니 유튜브 검색과 필터가 있어요. 우리 요거 하나 남았으니까 요거 하나만 검색해보고 가요. 자, 유튜브 검색과 필터. 자, 유튜브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유튜브. 많이들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죠? 검색의 가장 큰 변화는요, 옛날에는 네이버에서 많이 검색을 했다면 요즘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텍스트랑 이미지를 지나서 동영상과 생방송으로 검색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데, 그 유튜브 검색의 포인트는 필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그냥 검색만 하셨다면 필터라는 걸 한번 활용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단어 검색을 한 후에 검색창 옆에 필터를 선택해서 동영상이 올라온 시기라든지 타입, 길이, 분야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원하는 결과를 뽑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죠. 예제에선 성남 맛집을 찾았네요. 한번 저도 검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쳐보면요, 옆에 필터 보이죠? 이렇게 누르면 지난 1시간 안에 올라간 거, 뭐 또는 길이가 몇 분 이나 안으로 들어간 거, 업로드 날짜별로 정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뽑아서 볼 수가 있는 게 필터라고 해요. 자, 이미지 검색. 구글 검색하고 이미지 메뉴를 눌러보면은 해당 지역과 언어에 맞는 다양한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는데요. 다시 나타나는 도구를 이용하면 크기나 색상, 사용 권한, 유형, 시간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그냥 구글에다가 여기 얘에 나온 걸 쳐볼게요. 네일 아트. 이렇게 치면은 네일 아트에 대한 이미지들을 이렇게 뽑아서 볼 수가 있죠. 이때 여기 더보기 눌러보면 도구 눌러보면 유형이나 시간, 색상, 크기에 따라서도 나눠서 볼 수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일 검색. 요거 38페이지 파일 검색은 종종 이제 지역에 대한 어떤 연구자료나 통계자료 이런 걸 뽑아볼 때 우리가 원하는 파일을 찾아보고자 할 때 이용하는데요. 여기 구글 검색에다가 검색을 할 때요. 성남 축제 그러고 띄고 파일 타입 땡땡 PDF 이런 식으로 치면은 PDF 파일들만 쫙 뽑아서 찾을 수가 있어요. 가끔 이제 애들 이제 과제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교육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쓰기로는 PPT를 이렇게 찾아봐도 되겠죠?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사업 계획서 파일 타입 PPT 하면 사업 계획서에 관련된 PPT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받아다가 약간 수정해서 쓰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마케팅보단 약간 업무적인 부분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 부분일 건데요. 요런 것도 좀 여기 책에선 짚어놔줘서 저는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